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반기 장기 채권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이제 투자 대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4% 이상으로 넘어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월요일에는 이제 1% 정도 하락을 해줬고 어제 화요일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해주면서 4% 초반까지 올라갔었던 금리가 3.9% 정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요인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번 주에 너무 강한 고용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을 거라는 시장 기대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의해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을 기준으로 역대급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의 뷰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고 있어서 과도한 채권 매도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있었는데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5월 4.1%에서 6월 3.8%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소비자 심리 면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계속 3%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 심리 데이터도 3%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채권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높은 금리와 거기에서 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화로 이제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높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채권금리는 앞으로 이제 4%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뷰를 보고 있지는 않는데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연준은 금리를 더 높여야 하고 더 높아진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는다면 채권에게는 매우 악조건이 되겠죠. 저는 물가는 이미 잡히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이제 오늘 발표하는 CPI나 근원 CPI의 발표에 의해서 뉴욕 증시나 채권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미 이제 작년에 헤드라인 CPI는 4%까지 이제 내려와 준 상황입니다. 9.1%에서 4%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시장은 이제 3.1%로 YY 기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 6월까지의 작년 물가가 상승을 했던 시기에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할 요지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나 주거비에 선행하는 렌트 비용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CPI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쉘터 이 주거비는 많이 빠지는 것을 반영해서 3%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고 5월 CPI가 월 대비로 보면은 0.1%로 많이 낮아지는 상황인데 이번 6월에는 예측치가 0.3인데 그것보다 하회를 해주면은 채권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고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월에 발표되는 7월 CPI부터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의하면 MOM 기준 CPI가 0.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색깔별로 나와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6월, 7월 기준으로 계속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MOM 기준 0%나 0.1%, 0.2%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월 대비로는 그냥 그대로 이제 머물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채권에 계속 롱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높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부작용을 주게 되죠. 지속되는 긴축과 은행 대출이 조여지고 있고 하반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부채 연길이 도래하고 있고 시리콘밸리뱅크가 파산했을 때는 이제 그 은행 자체에서 미국 장기 채권의 미실현 손실에 대한 고객들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미 장기 채권의 손실분을 액면가로 연준에서 지급해주는 BTFP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넘겼다면 하반기부터는 점점 감소하는 사람들의 이제 예금의 어떤 초과 저축이 고가람에 따라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이런 돈줄이 말라오는 상황에서 은행의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금액에 대한 이제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빌려준 돈을 기업과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연체율 증가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 PF 사태와 유사하게 점점 파산하는 회사들과 은행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겠죠. 3월에 구조해준 연준 구조 프로그램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 연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준 것이라면 하반기 리스크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동안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듀레이션을 길게 깔고 레버리지를 일으킨 조금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 투자들에 대한 악재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앞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더라도 7월달 확정금리 5.5% 정도의 기준금리와 그동안 5.25%도 이미 CPI나 코어 CPI 수치보다 더 높았고 즉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 시장은 오래 버티지 못하면서 불어질 때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는
그런 종래에는 그런 흐름으로 장기 채권의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채권 가격은 그래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채권의 리스크가 있는데, 미국 채권의 가장 큰 손인 일본과 중국을 예로 들어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 2월까지는 채권을 계속 던지다가 중국은 이제 미국 국채를 줄여오다가 다시 3월부터는 미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2월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미국 채권을 더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림에서 볼 수가 있고, 일본에서도 YCC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솔직히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가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채권 리스크라고 보면 재무부에서 장기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누가 사주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채권 입장에서는 악재가 맞고요. 7월 13일 이번 주 180억 달러 30년물 미국 장기 채권이 발행 예정인데, 단기 채권 발행의 이제 액수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7월 19일에 20년물 장기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아직 이제 어마운트 양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전 세계는 이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유가 같은 경우에서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도 감소가 되고 있는, 지금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산유국들의 유가 감산으로 지금 70불대를 넘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점점 시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침체를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유가 가격이 언제까지 70불 이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고, 채권 시장의 또 다른 악재로서는 이제 서비스 물가를 견인하는 미국 시장에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의 강력함이 있는데, 우선 생각을 해보면 작년부터 제조업의 어떤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이제 발표된 실업률 발표에서도 제조업은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절대치로 보면 월가 예상이었던 23만 7을 또 하회하면서 20만 9천 개의 신규 고용이 나왔고, 하지만 14만 9천 개는 민간 고용을 제외한 6만 개가 정부 공공사업에서 일어난 일자리 수이고요. 더 이상 민간에서 고용을 늘릴 여력이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6월 경제활동 참가율의 83.5%가 노동 정년층인 25에서 54세의 참가율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는데, 사회초년생들인 20대의 노동제공자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임금 상승의 압력이 기존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베테랑 노동자들이 아닌 사회초년생들로 구성이 바뀜에 따라 임금 상승의 압력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업률 지표 흐름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제조업이 좀 선행하면서 감소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다만 아직도 서비스가 강한 이유가 예전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 9월 10일에 소비할 여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점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파트타임 잡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노동시장이 영원히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서비스 물가지수도 느리지만 고금리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000건 정도의 파트타임 잡이 많아졌고요. 타이틀 42가 이제 종료되면서 그 이후에 노동시장 급변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점점 이제 노동시장의 둔화와 서비스 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소매 판매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도매 판매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고용시장 지수가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취업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회사에서도 구인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향후 저희 채권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장기 채권 투자에 들어와 있고, 장기 채권 투자의 사실 포인트는 경기 침체나 위기가 터지는 것에 대한 해지이죠. 저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때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금리 인상을 지속했을 때 부작용이 정말 크게 나타날 것 같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4%까지 다시 올라갈지 몰랐지만 이제 3.8% 부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할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3.5% 이상으로 내려오면 잠깐 장기 채권을 일부분 매도하고 단기 채권이나 신흥국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금리 고원지대가 엄청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서 조만간 뭔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1년 3개월 만에 5.25%까지 기준금리를 초고속 인상을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은행이 부러지는 부작용이 생긴 것을 굉장히 빠른 좀 속도로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2008년 때 베어스탠스 파산은 2004년 초에 금리 인상 이후에 4년 뒤에 터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1년 3개월 만에 이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만큼 현재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패스트 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대로 대응을 좀 잘 하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